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전교육학입니다. 비고 츠키를 이해하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 가장 중요시 여겼던 건 뭐죠? 근접 발달 영역의 정의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수준과 영역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잠재적 발달 수준에서 현재 발달 수준, 실제적 발달 수준을 뺀 이만큼의 어떤 그 영역을 바로 근접 발달 영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재적 발달 수준은 또 뭐냐면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남의 도움을 얻었을 때 아이가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발달 수준 이건 뭐냐면 남의 도움 없이도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을 뺀 이만큼이 근접 발달 영역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잠재적 발달 수준보다 더 밖의 영역도 있어요.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나중에 중요하게 지겠죠. 근접 발달 영역이 이 실제적 발달 영역으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나서 학습적 능력 밖에 있는 건 또다시 이게 나중에 근접 발달 영역이 되겠죠. 근데 지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굳이 아무리 도움을 줘도 이 부분은 아이들이 학습할 수 없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먼 미래에 우리가 아이들에게 학습을 해야 될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근접 발달 영역을 실제적 발달 영역으로 바꿔 나갈 수 있도록 교사가 도움을 주고 힌트를 주고 단서를 제공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비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고측기는 사회적 작용으로 인한 인지 발달을 설명하기 위해서 발달 구조를 근접 발달 영역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즉 인간의 머릿속의 인지 발달 정도는 실제적으로 내가 발달해 있는 수준인 실제적 발달 수준이 있으며, 혹은 문제 해결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즉 실제적 발달 수준의 경우에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영역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런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아동이 잠재적으로 발달할 수 있는 수준이 있습니다. 즉 성숙된 부모나 교사나 동료들과의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있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수준을 잠재적 발달 수준이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근접 발달 영역이란 잠재적 발달 수준에서 실제적 발달 수준을 뺀 그만큼의 존재하는 영역으로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숙된 부모 혹은 교사, 동료 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성공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암기해 주셔야 돼요. 이 정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앞에 있는 이만큼을 여러분께 머릿속에 넣어드린 거예요. 암기해야 될 건 뭐다? 이게 중요하겠죠. 근데 이걸 이해하면 굳이 이 내용을 암기하지 않으려도 해도 이 세 줄이 머릿속에 다 자동적으로 박히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학습이란 것은 잠재적 발달 영역, 결국 잠재적 발달 영역이 나중에는 실제적 발달 영역으로 만들어 나가게 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실제 발달 수준을 타인의 도움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게 바로 인지 발달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어요. 피아제의 인지 발달은 평형화와 조직화의 과정을 거쳐서 인지 발달 수준이 고차원적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면, 비고츠키 인지 발달은 실제적 그 잠재적 발달 영역을 실제적 발달 영역으로 바꾸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으로는 비계 설정의 정의와 비계 설정의 방법과 비계 설정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계 설정의 정의는 뭐냐면, 비계 설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에게 도움과 힌트를 줘서 그 근접 발달 영역에서 아이들이 뭔가 효과적으로 아이들이 잘 학습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모든 도움을 바로 비계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비계 설정은 건축에서 유래된 용어로 아동이 궁극적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견고한 이해를 확립하는 동안 제공되는 어떤 조력을 의미합니다. 즉 학습자가 자신의 근접 발달 영역을 실제적 발달 영역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교사가 도움이나 힌트를 제공해주는 이 모든 행위를 바로 비계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거죠. 비계 정의도 어렵지 않죠. 중요한 것보다 저는 이 뒷부분을 여러분들이 암기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비계를 제공할 때 뭐 아무렇게나 아이들에게 하는 것이 할 거냐, 아니면 어떤 유형이나 방법가 있냐라고 설명해 보자면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보다 중요한 거는 점진적 책임 이양의 원리죠. 점진적 책임 이양은 뭐냐면 비계를 제공할 때 점진적으로 도움을 줄여 나가면서 책임을 이양시켜 궁극적으로는 학습자 주체적으로 혼자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도움을 많이 주라는 거예요. 아이가 뭐 농구공을 던지려고 할 때 처음에는 교사가 자세도 다 잡아주고 팔도 잡아주면서 각도도 다 조절해주고 힘을 주는 세기까지 이렇게 다
조정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제 팔 각도나 어떤 다리를 벌리는 정도나 이런 것들은 아이가 다 일정 수준 할 수 있게 되면 그 부분을 아이가 혼자 할 수 있게 하고, 팔의 어떤 힘의 세기, 주는 힘의 세기만 계속 교사가 도와주면서 조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움을 처음에는 많이 제공하다가 조금씩 줄여나가서, 한 번에 팍 줄이면 안 됩니다. 조금씩 도움을 줄여나가서 결국에는 혼자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점진적 책임 이양의 원리로 비계를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도움을 늘려가는 방식이 아니라 도움을 많이 제공했다가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게 포인트예요. 이해되시죠? 두 번째는 뭐냐면 따뜻함과 반응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단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접 발달 영역이라고 하는 거는 아이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를 벗어난 영역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 영역을 학습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내 스스로 할 수 없다. 근데 물론 남의 도움을 받으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부담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의 능력보다 뛰어난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에 기꺼이 도전하려는 이 태도는 명량하고 따뜻함을 보이고 칭찬과 함께 자신감을 붙들어 줄 때 최대화 된다는 거예요. 즉 아이들로 하여금 너 이거 왜 이렇게 못해? 비계 제공을 해주면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하기보다는 이게 어려운, 네가 하는 것보다 어려운 내용인데 너가 이만큼이나 할 수 있는 건 잘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지속적으로 칭찬과 따뜻한 반응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아이들에게 이런 비계를 제공하고 힌트를 주는 게 바로 적절하게 비계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저는 시험에 나온다면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 부분을 적을 수 있냐 없냐는, 이 비계 설정을 그냥 단순히 외운 것만으로는 적기가 좀 힘듭니다. 물론 점진적 책임 이양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적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따뜻함과 반응이라고 하는 이 포인트는 비계 설정과 뭔가 비교측기 이론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어야지 쉽게 적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험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나올 수 있는 거는 비계 설정의 유형이다. 모델링, 질문하기 전략, 수업 자료 조정하기, 힌트와 단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모델링은 뭐냐? 자기가 시범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내가 바람직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는지 내가 몸소 시범을 보여주면서 내가 아이들이 따르고 싶어하는 모델이 되는 게 바로 모델링이에요. 그럼 질문하기 전략은 근접 발달 영역 속에 있는 수준의 질문을 계속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통해 학생들이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거고, 그 다음에 수업 자료 조정하기는 자료를 많이 제공했다가 힌트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농구 슛 하는 기술을 가르치는 동안 농구대의 높이를 낮췄다가 학생들이 능숙해지면 농구대의 높이를 높이는 거, 이렇게 수업 자료를 조정할 수도 있고, 내가 직접 모델링에서 시범을 보여줄 수도 있고, 아니면 교사가 질문을 던져서 근접 발달 영역 속의 수준에 있는 질문을 던져서 아이가 그 영역 안에서 뭔가 계속 사고를 할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 힌트와 단서를 제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어려워한다면 이제 그런 힌트를 줘서 그 문제를 좀 쉽게 도달해 나갈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쓰는 게 바로 비계 설정의 유형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비교측기의 이론과 관련해서 비계 설정의 정의와 방법, 유형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해 보시고 다른 개론서들을 보면서 또 더 필요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살을 더 붙여 나가시면 비교측기도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강의에서는 뭘 볼 거냐면 비교측기와 관련해서 언어 발달, 그리고 비교측기 역동적 평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키워드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핵심 이론이기 때문에 다음 강의도 꼭 집중해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